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60대가 된 저는 이미 배신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움을 선사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10월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고 국을 저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천 번 그래왔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지하철 객차가 덜컹거리듯 방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돈을 모아 마련했던 차가운 돌 식탁이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둠,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추락뿐이었습니다. 마치 삶에서 뽑혀나와 텅 빈 상자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기계의 규칙적인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금속성 냄새가 섞인 무거운 병원 공기 속에서 빛은 가차없이 눈을 찔렀습니다. 입안은 바싹 마르고 입술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친절한 눈, 능숙한 손이 제 어깨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제 말 들리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저는 헐떡거리며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마치 꺼진 듯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으셨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심각한 심장마비였습니다. 2번이나 위기를 넘기셨지만 안정화되었어요.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물처럼 제게 쏟아졌습니다. 2번이나 위기를 넘겼다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분께 연락해야겠네요. 그녀가 말하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아들 이민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안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단둘이 남게 된 나의 유일한 아들. 아이가 3살 때 그 아이를 위해 저는 어떤 아르바이트든 마다하지 않았고 밤에는 사무실을 청소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는 자라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아내 김서연과 함께 대리석 현관과 경비원이 지키는 판교 신도시의 새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속삭였습니다. 부탁이니 전화 좀 해주세요. 저는 누워서 바보처럼 28년 동안 그에게 바쳤던 크고 작은 삶의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것을 앞둔 마지막 준비처럼 지금 그는 분명 달려올 것입니다.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할 것입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얇은 문 너머로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적이지만 부드러운. 안녕하세요. 한아름 종합병원 17호실 간호사 김지혜입니다. 이정숙 씨, 심각한 심장마비입니다. 상태가 위독하고 의사들은 밤을 넘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는 심장이 이미 갈갈이 찢긴 동물이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단순한 인간적인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그러나 전화기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피가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지금 바빠요. 라운 예약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만약 그게 운명이라면 운명인 거겠죠. 아침에 연락 주세요. 만약 의미가 있다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계의 삐 소리가 갑자기 더 커졌습니다. 천장 타일이 마치 제게 덮쳐오는 듯했고 그의 말은 저주처럼 맴돌았습니다. 지금 바빠. 만약 운명이라면 아침에 전화해. 김지혜 간호사는 다시 그 훈련된 침착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덮어버리는 그런 침착함이었습니다. 이정숙 씨, 아드님이 오늘 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대요. 아침에 전화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물이 마른 장례식에서 고개를 끄덕이듯이 그저 속삭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안에서는 곱게 갈린 유리를 삼킨 듯이 모든 것이 베이는 듯 했지만 간호사는 제 손을 따뜻하고 굳건하게 쥐었습니다. 20년 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번 놀라워요.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항상 오지는 않지만 어머님은 강해요. 들리세요? 어머님 안에는 우리까지 지탱할 만한 힘이 있어요. 이겨낼 겁니다. 그 밤 병실이 조용해지고 기계들만이 나의 초단위 시간을 세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변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기름칠하지 않은 오래된 정원문처럼. 그리고 닫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맨 뒤에 두었고 희생으로 사랑을 측정했으며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참아내고 사랑하는 아이의 차가움을 끝없는 바쁨으로 정당화했던 그 이정숙은 하얀 빛과 규칙적인 삐소리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맑은 눈과 고든 등으로 일어선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단순하지만 뜨거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편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성인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설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워서 그가 바라던 장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용히, 침착하게, 소리 지르거나 히스테리 없이 내 삶을 되찾고 아들에게 모든 문에는 열쇠가 있고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넘어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길고 잘못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신 말고는 항상 누군가를 구하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을 보며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계획이 아니라 조용하고 체계적인 실수 수정 작업이었습니다. 첫 줄에는 자동 입금기가 되는 것은 이제 그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늦지 않았다.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면 앞으로 챕터가 남아있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는 고통 후에 평온을 되찾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을 추스르고 삶을 다시 사랑하는 간단한 단계들. 설명란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당신의 이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와닿는다면 이 방송을 응원하고 구독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와 정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힘을 줍니다.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당신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7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복도를 혼자 걸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안에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평온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운이 좋았고 자신을 잘 돌보고 약을 제때 복용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라는 시간은 뜻밖에도 노년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민주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간호사들은 꽃이나 풍선 없는 텅 빈 서랍장을 못 본 척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대신 셋째 날, 가판대에서 옷 엽서가 배달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민준. 내 아들 안아줄게라는 말 없이 마치 청구서에 서명하듯이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랍에 넣고 닫아 눈에 거슬리지 않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원이 딸린 작은 집에서 저는 제일 먼저 샤워를 하고 병원 냄새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15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바로 그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몸에 딱 맞았습니다. 검은색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언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는 습관. 두 번째로 한 일은 은행에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은행 강남지점의 김영민 지점장님? 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영민 지점장님, 이정숙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는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모든 대출, 보증인으로서의 모든 서명. 이 시에 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 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서 백발을 다듬었습니다. 갑자기 백발이 노년의 상징이 아니라 은빛 찬란한 빛으로 보였습니다. 점심 전까지 저는 서류철, 거래 내역서, 계약서, 영수증, 이민준이 만약을 대비해 사용하던 임시카드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단단한 서류철에 깔끔하게 넣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김영민 씨는 사무실 앞에서 저를 오랜 지인처럼 배려했지만 과도한 친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펼치고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정숙 씨? 민준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닫을 겁니다. 계좌, 예금, 투자 상품, 카드, 접근 권한까지 모두요. 그리고 저 말고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옮길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격한 조치시군요. 가능한 가장 부드러운 조치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바빴죠. 라온에도 가야 했고요. 김영민 씨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역시 전문가였습니다. 그 다음은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서명, 신청서, 코드, 전자, 서명. 저는 위임장을 취소하고 공동상품을 해제하며 그가 돈을 인출할 때까지 사용하던 모든 추가 카드를 차단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힐끗 보니 이민준이었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4시가 되자 김영민 씨는 마지막 출력물을 프린터에서 꺼내 서류철에 넣고 제게 건넸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가 이론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좌 정보는 어머님만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고 갑자기 어깨에서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10년의 삶이 되돌아온 듯했고 그것은 약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아니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길거리로 나왔을 때 휴대전화는 이미 가방 안에서 거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전자를 올리고 손잡이 부분에 금이 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컵에 진한 실론티를 따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뭔가 오류 같아요. 다시 전화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강한 어조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공동 계좌를 해지했다던데요. 10번째는 날카로웠습니다. 왜 아무도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마지막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지금 갈게요. 문 열어주세요. 시간을 보니 20분 전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현관으로 남자의 발걸음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받침대에 놓은 후 어깨에 걸친 재킷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문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를 만나는 사람이 더 이상 조종하기 쉬운 엄마가 아니라 드디어 침묵을 지킬 줄 알게 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상대로 빠른 속도로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완벽하게 잘 맞던 비싼 양복이 지금은 잠을 잔 듯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벤츠를 직접 운전했고 차문이 닫히자 조수석에 김서연의 커다란 선글라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보닛조차 제대로 닫지 않았습니다. 마치 패션쇼에 나온 듯 앉아 있었고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그는 어깨로 현관문을 밀고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모든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을 정리했다는데요. 이거 실수죠? 실수라고 말해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그의 당황한 시선을 식탁보를 치우듯이 침착하게 거두고 진한 실론티 냄새가 나는 탁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탕 없이 좋아하잖아. 차는 됐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답변이 필요해요. 돈은 어디에 있어요? 왜 카드가 막혔어요? 사업 자금은 어떻게 내요? 비상계좌 접근 권한은 어디 있어요? 민준아. 저는 제 오래된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민준이 석사 학위를 마친 후 새 가구를 살 돈이 없어서 중고로 샀던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그건 내 계좌였고 내 돈이었어. 네가 접근할 수 있었던 건 내 선의였어. 그 선의는 끝났단다. 하지만 저는 그 계좌들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는 당황해서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편리하고 실용적이었잖아요.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한테 지난주에 이미 무슨 일이 생겼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 있었니? 그의 눈이 흔들렸고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간호사가 아마 과장한 거겠죠. 엄마는 살아있잖아요. 보세요. 다 괜찮아졌잖아요. 괜찮지 않았어. 나는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리고 그 순간 너의 계획이 더 중요했었지. 아름다운 말은 필요 없어. 너는 오지 않았어. 그는 반박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시도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냥 이렇게 숨통을 막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제 사업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요. 서연이도 자기 지출이 있어요. 엄마는 아시다시피 차 공동차주이고 신용카드 보증인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나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너희들의 관계에서 나를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어. 저는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행은 조건을 재검토할 거야. 만약 네가 지불 능력을 증명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살아. 만약 아니라면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는 뜻이다. 엄마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울렸습니다. 이건 잔인해요.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진단서 끊을 거야.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저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지갑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겠지. 민준아, 행운을 빌어. 의사들은 나를 또렷한 정신으로 퇴원시켰어.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저녁 식사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를 버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돈 때문에 후견인을 논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일 거야. 그는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저희는 대출금도 있고 집도 있어요. 엄마는 저희가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걸 바란다. 저는 말했고 제 목소리가 얼마나 침착하게 들리는지 스스로 놀랐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이 무너지고 허세가 벗겨지며 진실이 남기를. 그리고 너, 성인 남성이 드디어 깨닫기를 바란다. 내 사랑은 무한정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피곤하고 화가 난 눈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정직함.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금 너는 집으로 가는 거야.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 그럼 은행에 너의 지불 능력을 증명해봐. 내가 지나쳤다고 생각하니? 그럼 중환자실에서 전화 왔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다음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볼 거야.
밖에서 김서연이 짧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초조하고 요구하는 듯이 이민준이 움찔하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오래 걸려? 이웃들이 본다고. 그는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되찾으려 헛되이 노력하며 문가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놀랍게도 동의하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그는 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벤츠는 마치 제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듯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차를 더 따르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시원했고 사과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첫 실타래는 끊어졌고 다시 꿰맬 수 없다는 것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김서연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기심, 가족, 책임에 대한 많은 말과 마지막에는 민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읽고 삭제했습니다. 제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남의 조종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오래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가장 불쾌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거래 내역서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고 선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조용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침에 5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진실을 알아내는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저는 5년 동안 망설였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미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한때 함께 상담 전화 자원봉사를 했지만 그 후 각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라야, 이정숙이야, 도움이 필요해. 전문적인 도움. 그녀는 정확히 한 번의 심장 박동만큼 침묵했다가 마치 어제 차를 마신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말해봐. 내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해줘. 사업, 돈, 어떻게 사는지. 수년 동안 많은 것을 눈 감아줬지만 이제는 끝까지 눈을 뜨고 싶어. 오늘 저녁에 자료를 가져다 줄게. 현장 조사 부분은 일주일만 줘. 정미라가 자신의 경로를 통해 단서를 모으는 동안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차분하게 종이와 연필을 들고 익숙한 방식대로 등기부 등본을 열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재무제표를 훑어보며 이름과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제 안에는 무겁고 끈적한 분노가 쌓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그저 체크 표시를 하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이민준이 겸손한 컨설팅 팀이라고 설명했던 그의 회사는 숫자상으로는 훨씬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상위 500대 기업 중 주요 고객들이 있었고 분기당 20만 원이라며 한숨 쉬던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매출액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들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교회의 별장. 김서연이 대리석 계단이 있는 현관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던 그 별장은 5년 만에 너무나 많이 올라서 저도 모르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첫 계약금과 가구 비용을 대줬을 때 내 집도 저렇게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은 그들의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미뤄왔지만 결국 피드를 열고 남의 파티 사진책을 넘기듯이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자동차 값에 맞먹는 가방들, 접시가 진열장처럼 빛나는 베란다에서의 아침 식사, 남자들의 기력 회복을 위한 유럽 긴급 여행, 서울의 루프탑을 배경으로 한 비싼 샴페인, 그리고 이런 사진 하나하나에 맞춰 제 서류철에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돈을 받을 때가 아니야. 하지만 중요하다고. 제 카드에서 결제된 익숙한 지출들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주방, 김서연이 오래된 꿈이라고 묘사했던 리모델링. 그리고 저는 문득
그달에 제가 초음파 검사를 미뤘던 것이 아니었나 하고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것은 바로 그 10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라온에서 찍은 사진. 가끔은 자신을 대접해야 해. 인생은 짧으니까. 사진 아래의 시간은 제가 링거를 맞고 모니터에 삐소리를 듣고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너무나 평온한 빛이 돌았습니다. 마치 남의 고통은 약한 자들만 식욕을 잃게 하는 것처럼. 나흘째 되는 날 정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 만나자. 많은 걸 찾았어. 북촌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 옛날처럼 저는 먼저 도착해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이 잡을 것을 알도록 서류철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정미라는 늘 입는 어두운 코트를 입고 들어와 앉아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뭔가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들어있는 듯한 봉투였습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그녀는 예의를 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불쾌한 부분도 있을 거야. 하지만 아는 게 나아. 봉투에서 서류들, 사진들, 메시지 스크린샷들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장비 산다고 했던 대출 기억해? 정미라는 손톱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금액, 날짜. 3일 후 같은 날짜가 김포공항 개인터미널 영수증에 찍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다로 향하는 비행기. 몰디브? 저는 묻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췄네. 장비 구매 명세서. 위조야. 잘 만들었지만 위조야. 다음. 김서연의 긴급 수술. 사실은 성형 수술이었어. 사업 긴급 지원, 교회, 클럽 별장 성금, 세금 문제, 보트 구매, 그림은 항상 같았어. 너는 최후의 지갑이고 위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쇼윈도였어. 저는 앉아서 듣다가 문득 옆 테이블에서 컵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생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지난 세월을 세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 세월을. 정미라는 페이지를 넘기고 사진 한 장을 내게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테이블, 잔들, 은은한 조명, 심장이 터져나가는 그날 밤. 누군가가 디저트를 즐기고 있던 라온이었습니다. 이민준이 금발 여성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여인은 자연스럽게 그의 소매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얼굴은 젊고 단정했습니다. 옆에는 그날 밤을 기록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에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단단히 매듭을 지은 듯 했습니다. 누구야? 저는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수아, 마케터야. 정미라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저를 보았습니다. 우연한 로맨스가 아니라 1년 넘게 지속된 관계야. 그 말들은 무거운 돌처럼 제 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명해졌습니다.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해물, 소음처럼 자신의 가족 방정식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숙. 정미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는 것이 나중에 아는 것보다 나은 미묘한 점이 있어. 말해. 그녀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옆에 놓았습니다. 너무나 친근해 보이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민준, 김서연, 그리고 이수아. 세 잔이 굴접시 위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김서연도 알고 있었어. 저는 눈을 들었고 정미라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한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다음 날 저는 다시 시내로 김영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부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미라의 서류철을 들고 갔습니다. 출력물, 거래 내역서, 영수증 사진, 날짜가 적힌 깔끔한 스티커들. 김영민 씨는 그것을 보더니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행원들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표정을 선호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가 모든 것을 훑어본 후 물었습니다.
메커니즘을요?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재정 구조를 바꿔서 서류상으로 더 이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인이거나 공동차주인 대출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계약에 따라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은행은 조건을 재검토하고 조기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유동성을 잃거나 의무를 포기할 경우에요. 요구할 건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의 모든 자산을 저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옮겨주세요. 위임장은 취소하고 추가 카드는 해지하며 공동차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제 오래된 예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유언 증서 지시,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계좌 정보를 알리지 않을 사람들의 목록. 서명할 것이 많아서 손이 아팠지만 머리는 오히려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묵직한 소리와 함께 불필요한 여행 가방들이 옷장에서 꺼내지는 것처럼 은행을 나와 저는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부터 저를 알던 영원한 마르가리타 강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요약문을 읽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이건 단순히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진행합시다. 유언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민주는 제외해 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고 그 말이 얼마나 평온하게 들리는지 스스로 놀랐습니다. 나머지는 동물보호소, 제가 자원봉사하는 여성위기센터, 그리고 한 아이에게 분배해 주세요. 어떤 아이요? 정미라 씨 딸이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장학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편지도 쓰고 싶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히스테리나 소리 지름 없이 그 이유가 소리내어 익히도록이요. 초안을 작성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강지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에 최근 조치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녀가 타이핑하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수년간 모아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엄마, 도와줘. 라는 메시지 출력물. 사랑의 다음에는 항상 급하게 필요해. 엄마 없이는 안 되라는 부탁이 뒤따르던 음성 메시지. 라운에서 찍었던 그 사진도 한 무더기에 놓였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사건 파일에 철했습니다. 오직 사실만, 나머지는 편지에 넣으세요. 저녁에 저는 정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봉투 고마워. 다음으로 나에게 필요한 건 재무 분석가야. 내 돈이 언제,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 뼈대까지 샅샅이 파헤쳐 줄 사람. 이미 얘기해놨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까다롭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야. 법정에도 자주 나오고 동정이나 미화 없이 보고서를 줄 거야. 딱 필요한 사람이지. 일주일은 조용한 작업으로 흘러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이민준의 이름이 뜨면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분석가는 두꺼운 책자, 표, 도표, 주석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비정상적인 지출,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출처는 어머님의 이체, 사업 비용으로 위장된 개인 지출, 이민준이 받은 세금 공제, 별도로 명품, 시계, 보석, 여행, 렌트비. 제 눈은 글줄을 훑었고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리한 사람이었는지. 이 조용한 회계 작업 사흘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 씨? 저는 프라임 금융의 최상현 부장입니다. 이민준 씨와 관련된 계좌 문제로 전화드렸습니다.
보증인의 계약 파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달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안 출처가 필요하거나 조기 상환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서류는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특이해서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가족 갈등이신가요? 젊은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갈등이 아니야. 이것은 성장이야. 차주에게 연락하세요. 그는 성인이니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의적인 미소가 아니라 그저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톱니바퀴가 제 개입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책상에 앉아 이민준의 긴급 요청 목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급하게 노트북이 필요해부터 세금 때문에 죽겠다까지. 옆에는 강지연 변호사가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유 원장과 함께 첨부할 편지를 위한 깨끗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줄을 쓰고 두 번째 줄을 썼다가 생각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씁쓸함 없이 그저 예전에는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아침이 되자 머릿속에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한 이민준에게 내가 더 이상 눈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골라 한 장을 인쇄했습니다. 그가 라온에서 이수아에게 몸을 기울여 웃고 있고 김서연의 웃음이 잔끝에 살짝 비치는 사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택배 서비스를 찾아 그의 사무실로 직접 전달되도록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민준아, 어떤 가족의 비밀은 잘 숨겨지지 않는단다. 엄마가. 제가 봉투를 닫고 현관문 옆에 놓자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먼저 도착하게 두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아침에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문자로 배송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수거 완료, 배송 중. 그리고 1시간 후 차가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직접 전달 완료. 40분쯤 지나자 휴대전화가 터질 듯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연속해서 전화가 왔고 다음에는 글자들이 개미처럼 줄지어 있는 짧은 메시지들이 왔습니다. 마침내 대문이 너무나도 끈질기게 두드려져 이웃집 개조차 잠시 조용해질 정도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이민준이 문지방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큰 계약을 놓쳤던 2월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예요? 어떤 사진 말이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착하게 두 번째 찻잔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진이 많단다. 그만하세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비겁한 짓이에요. 누가 엄마에게 이걸 줬어요? 아무도. 왜? 사실이야. 저는 그에게 서류철을 밀어주었습니다. 앉아, 심호흡하고 들어봐. 그는 앉았지만 심호흡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미라가 감정 없이 건조한 요약만 정리해둔 페이지였습니다. 이민준, 34세, 컨설턴트, 기혼. 양 배우자는 상호 무기나에 외도를 유지하고 있음. 재정 상태는 평균 이상이나 어머니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이정숙의 송금액이 긴급 지출 및 사업 비용으로 위장된 개인 지출을 충당했음. 일부 거래 서류는 위조되었으며 부적절한 세금 회계 처리가 있음. 개인적인 구매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됨. 충분해요.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자기 아들을 상대로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나는 눈 감는 것을 멈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 거야. 저는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부계좌로 사용하던 모든 카드는 해지되었어. 보증은 법적으로 가능한 곳은 모두 취소되었어. 공동차주건은 이미 은행에서 내 지원 없이 어떻게 할지 결정했단다. 이제 내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결정이야. 미쳤어요?
그는 숨을 내쉬며 마치 공짜를 끊긴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진단서 끊을 거예요.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 거라고요. 법정에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내 계좌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계획이구나, 민준아.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나를 또렷한 정신으로 퇴원시켰어. 그리고 말이야. 진단서는 기억 상태뿐만 아니라 누구의 동기를 보여주는데도 아주 좋단다. 그는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그가 웃고 있고 다른 여인의 손이 그의 소매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있는 나온 사진을 들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대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진에 아닌 것만 찍히더라. 하지만 지금 나는 다른 것이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언제 돈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의 엄마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었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는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수도꼭지가 떨어지는 소리, 마당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휴대전화 화면에서 김서연의 메시지가 깜빡이는 소리. 오래 걸려? 이웃들이 본다고 엄마는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그는 체념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모든 걸 인정하기를 바라세요? 네가 드디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자금 좀 대조를 의미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춤을 바란다. 오늘 너는 집으로 가는 거야.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 은행에 너의 지불 능력을 증명해봐. 내가 지나쳤다고 생각하니? 중환자실에서 전화 왔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볼 거야. 그는 문가에 마치 수업에서 쫓겨난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니오라는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은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그리고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그는 대문을 쾅 닫고 나갔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앉아서 서류철을 정리하고 이미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정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올 수 있어? 나 한 가지만 더 필요해. 아마 1시간 안에 갈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져갈 게 있어. 우리는 같은 카페 창가에서 만났습니다. 정미라가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말없이 열자 중환자실에 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벨벳 위에는 남편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졸업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골랐던 가족의 상징이 될 그 시계였습니다. 전당포의 파랏떡은 정미라가 비난 없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헐값에 빠르게. 내가 회수했어. 목록에는 롤렉스도 있었고 이 친숙한 시계도 있었지. 롤렉스는 네가 후하게 베푼 결과였겠지만 이건?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줄을 채웠습니다. 가죽이 차갑게 손목에 닿았고 시침이 똑깍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조용하고 연극 없는 아주 평온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고마워. 저는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그리고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더 이야기했고, 제가 막 일어서려다가 문득 뒤돌아섰습니다. 미라, 마지막 마무리가 필요해. 스캔들도 아니고 공개적인 복수도 아니야.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모든 관련자들이 똑같은 것을 듣도록.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거나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변명 없이 내가 기다리던 거야. 정미라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형식은 내 집에서 대질신문. 내일 오후 2시. 그와 김서연. 놀라움은 없이 서류만 가지고.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해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는 옆에 그림자처럼 있을 거야. 만약의 경우 신호를 보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크게 썼습니다. 논쟁하지 않기, 변명하지 않기, 오직 사실만. 투명한 파일에 거래 내역서, 출력물, 라온 사진, 정미라의 건조한 요약문, 그리고 가끔은 자신을 대접해야 해라는 문구 아래에 내 송금 내역이 적힌 김서연의 인생 쇼윈도 스크린샷 몇 개를 옮겨 넣었습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똑깍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그가 전화를 받자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너와 김서연이 우리 집으로 와라. 노트와 펜을 가져와. 미래에 대한 대화가 될 거다.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는 비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미팅이기 때문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환상이 끝나는 곳에서 비즈니스 대화가 시작되는 거란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를 다 마시고 방에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모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 할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전등을 끄면서 저는 조용하고 이상하게도 기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이 시에 그들은 마치 사장에게 면담하러 온 것처럼 들어섰습니다. 이민주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양복은 몸에 맞았지만 더 이상 진열장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완벽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실내에서는 필요 없는 안경 뒤에 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투명한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물, 차, 노트, 펜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침착하게, 환상 없이, 소리 지르지 않고 상호 비난 없이 오직 사실만. 2시간 그리고 끝. 그날 밤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말하며 그들 앞에 출력물을 놓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전화 시간. 간호사의 말. 이민준의 대답 인용문. 지금 바빠. 만약 의미가 있다면 아침에 전화해. 옆에는 김서연의 소셜미디어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을 대접해야 해. 라는 문구와 라온이라는 지오태그. 그리고 제 기계들이 층 전체가 들릴 정도로 삐 소리를 내던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김서연이 시작했지만 저는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포토샵 같은 거 필요 없어. 질투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오해한 거라고 하지 마. 여기는 진실의 시간이야. 이어서 저는 정미라의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같은 라온, 부드러운 조명, 세 잔, 이민준의 소매에 얹힌 젊은 금발 여성의 손, 그리고 세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마치 자신들만의 비밀을 나누는 듯한 또 다른 단체 사진. 이 여자 이름은 이수아입니다. 저는 말하며 사진들을 돌려 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 당신은 알고 있었죠. 돈이 들어오는 한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방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제가 되찾은 시계가 똑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민주는 공기가 부족한 듯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생활이에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사생활은 내 카드로 지불되었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니야. 이제 숫자로 넘어갑시다. 저는 분석가의 보고서에서 표를 펼쳤습니다. 매달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 긴급과 비상이라는 메모,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 수십억 원짜리 주방, 김포공항 개인 터미널 전세 비행기, 교회 클럽 성금, 보트, 성형수술, 가방, 시계, 민준이가 기력을 회복하러 간 유럽 여행, 엄마 약값, 엄마 집 수리비, 엄마 건강검진비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카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김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코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숙 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상호 부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에 상호가 있지? 저는 손톱으로 표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흐름이었어. 김서연. 그리고 이제 끝났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놓았습니다. 강지연 변호사의 편지였습니다. 유언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민주는 상속인 목록에 없습니다. 모든 다른 것은 보호소, 위기센터, 그리고 호화로운 주방이 없는 한 소녀의 교육을 위해 갈 것입니다. 이민준에게는 편지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언이 공개될 때 함께 낭독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욕적인 내용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엄마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이민준이 격분했습니다. 저는 고소할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너의 거짓말에 자금을 대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은행은 내가 버팀목이었던 대출들의 조건을 이미 재검토했어. 프라임 금융에서도 아침에 전화가 왔고 이제 모든 것이 간단해. 네가 할 수 있다면 직접 갚아. 아니라면 집을 팔고 차를 팔아.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 이것은 벌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는 방안을 우리 안에 갇힌 짐승처럼 서성거렸습니다. 김서연은 미동도 없었지만 무릎 위에 손가락들이 떨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서에는 개인적인 지출이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사례들이 있어. 이건 세금 문제이지. 아직 국세청에 신고하지는 않았어. 이건 내 비상 자금이고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거야. 협박이네요. 김서연이 씩씩거렸습니다. 경계. 제가 바로잡았습니다. 넘어섰으니 결과를 받는 거야. 나는 너무 오랫동안 못 본 척했어. 이제 끝났어.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이정적의 공기는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먼저 김서연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민준을 가리키며 시계와 차를 팔면요? 만약 저희가 최소한 비상계좌 접근이라도 돌려주세요. 저희는 지출이 있어요.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때 가서 볼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민준이 탁자로 다가와 출력물 중 하나를 집어들고 1년 전 긴급 요청서 아래 자신의 서명을 보더니 갑자기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지갑 없이 살아보는 거.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생각해봐. 남자인지 아니면 영원한 수혜자인지. 저는 서류철을 닫고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2시간은 끝났어. 나가는 길에 그는 모든 추가 카드, 내 집 열쇠를 돌려주고 돈 때문이 아니라 찾아오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곳으로 오는 길을 잊어버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이민주는 문가의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한숨만 내쉬고 나갔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김서연은 지나가며 쏘아붙였습니다. 스스로 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미라는 복도의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줄곧 말없이 증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야.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 재검토. 2주 후 자동차 대리점에서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3주째의 김서연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인용구와 함께 이상하게도 소박한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의 사업계에서는 대금 미지급, 신경 과민, 엮이지 마라 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인들이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는 곳에서 더 이상 구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제 집은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한때 미뤄뒀던 소파를 샀으며 아들 방을 작업실로 바꾸었습니다. 그곳 책상에는 미래 회고록에 첫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서 요가를 하고 정원에서 커피를 마신 후 여성위기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성들에게 단순한 진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움은 자신을 바다까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은색 차를 샀습니다. 트렁크에 불필요한 글자 없는 제주도에 가서 바다와 한라산과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정원사와 가정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사치스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준의 전화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가 주간으로 바뀌었고 결국 침묵했습니다. 정미라를 통해 그들이 힘들고 집이 위기에 처했으며 고객들이 떠나가고 김서연이 초조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성인으로서 성장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1월의 화요일 정원의 공기가 서리로 바삭거릴 때 대문에서 조심스러운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에 비친 여인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금발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수아입니다. 바로 그 여자예요. 그녀가 말했고 인간적으로 5분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 그녀가 제 중환자실 입원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서 헤어졌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이민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대문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아래에서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틈새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짧게 엄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익숙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였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서 있었고 손가락이 추위 때문이 아니라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편지칼로 가장자리를 잘랐습니다. 안에는 5장의 두툼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여백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린 채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 줄은 차가운 공기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저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에게 해주는 것들을 사랑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그 다음에는 더 천천히. 이미 연필로 여백에 표시하며, 그리고 3번째는 저 자신에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가 동정심을 얻으려 하는 부분과 처음으로 꾸밈없이 말하는 부분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작적인 부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가 저에게 해주는 것들을 사랑했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진실이 두려웠어요. 저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보기 좋은 문구가 아니라 얼굴에 뜻밖의 성숙함을 더하는 흉터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제 필요한 서류만 놓인 책상에 앉아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안아주거나 믿지 않아요. 읽었고 들었어요. 돈은 없을 거예요. 연락은 가능하지만 부탁이나 흥정은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밝은 곳에서 만나. 소란 피우지 말고 서연 없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제 삶에 받아들이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1. 빚, 계획대로. 치료, 허세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
나머지는 시간이 보여줄 것입니다. 편지를 우체국에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침착하게 마치 공과금을 내는 것처럼 시간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고 저는 더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소리로 옳음을 증명하려던 이전의 이민준과는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는 차를 팔고 집에서 짐을 빼고 별장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이 나타났고 매매 간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고 6개월 후 김서연은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평소처럼 차가운 머리 모양을 한 채 그저 열쇠를 탁자에 놓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수준에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쪽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말했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이 아닌 정상적인 직업을 찾았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과 월급이 있는, 그리고 저녁에는 노숙자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솔직히 말했듯이 수치심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그곳에서 시계나 차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할 줄 안다는 이유로 칭찬받았기 때문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어떤 만남에서도 단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저는 그에게 해롭지 않게 성인 아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만 주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 따뜻한 통조림 수프를, 그리고 만났을 때는 따뜻한 말 몇 마디를,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둘 다 충분했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고 저는 내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에 대한 소식은 그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2년 후 우리가 대질신문을 가졌던 큰 사건 이후 어느 저녁에 이민준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피곤함에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앉아 있어. 왜? 김서연이 붙잡혔어요. 회사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빠져나갔대요. 고소당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느꼈지만 근본 원인을 이해했습니다. 습관적인 빚지고 사는 삶은 조만간 0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잠시 동안 소셜미디어 피드에 완벽한 사진을 올리던 그 여성이 경찰서 복도에 가방을 껴안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고 제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가끔은 자신을 대접해야 해라는 말과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민준의 삶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센터에서 그는 프로그램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팀을 꾸리고 기업들과 식료품 지원 및 인턴십에 대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의에서 그는 최윤서라는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화장기 없고 맑은 눈을 가진, 오직 사실만 이야기하고 예쁜 얼굴로 무언가를 요구할 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공원에서 그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통된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나란히 걸었고 단지 함께 찍은 사진만을 위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불필요한 것이 없는 면에서 잘 맞아요. 그녀는 허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2년 동안 집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위한 창고가 아니라, 벽들이 다툼이 아니라 대화를 기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솔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무모하게 자신을 소모하는지,
죄책감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서가 왔습니다. 저는 읽고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듯이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시골에 사는 한 나이 든 여인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자 다른 방법도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남편의 시계는 제 손목에서 정미라가 돌려주었을 때처럼 똑깍거렸고 그 똑깍거림 하나하나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 리듬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와는 만약을 대비한 서류들을 마무리했고 옷장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질서가 잡혔다는 것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입니다. 저와 이민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대본 없이 통화합니다. 그는 센터의 한 아이가 건설회사에 취직한 이야기, 야간 보온실을 확보한 이야기, 영하 20도에도 보호 대상자 중 한 명도 얼어 죽지 않고 매트리스와 주전자를 모두 찾아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정원의 라벤더가 어떻게 피었는지,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가 마침내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벤치에서 웃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돈 좀 보내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엄마를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긴 순환을 완성시킨 전화가 왔습니다. 1월 아침. 유리창에는 서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온 영상화 가능성에 대한 편지를 들고 앉아 있는데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최윤서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사랑과 편의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자부심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잃지 마렴. 우리는 사업에 대해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약속에 서둘러 갔고 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남의 몰락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을 조용히 기념하기 위해 창문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자세도 과시도 없는 그저 어려운 교훈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인에게 자신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현명한 것은 문을 영원히 닫지 않고 그저 타인의 규칙에 의한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민중과 저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솔직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저는 저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서 불필요한 것을 가져가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편리한 관계가 아닌 진정한 친밀함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다시 지갑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느끼며 침묵 속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평온하게 살 것입니다. 저에게는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책이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 자신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도 아니고 마지막 웃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경계, 존중,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자리 잡은 삶입니다. 자비가 아니라 노력으로서의, 그리고 저녁에 창문을 닫고 시계가 똑깍거리는 소리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훨씬 일찍 배웠어야 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은 생각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이야.